어머님, 30년 동안 제가 보낸 병원비는 어떡하고요? 그건 큰며느리 도리 아니었어? 넌 돈도 많잖아. 30년, 매달 500만 원, 총 11억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증여는 둘째, 막내에게만, 큰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냉혹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30년 만에 자동이체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형수,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이야. 언니가 책임져. 30년 헌신의 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내가 보낸 돈으로 다른 자식들에게 증여를? 과연 그녀의 선택은 정당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6시 김미숙의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창문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62년 인생 중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 굳이 알람이 필요하지 않았죠. 몸이 저절로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정수호가 여전히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콧소리 소리도 30년 넘게 들어온 것이라 이제는 자장가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미숙은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죠. 11월 5일, 매달 돌아오는 그날이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 밖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더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여보, 일어나요. 병원 가야지. 미숙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수호는 투덜거리며 눈을 비볐죠. 올해로 65세가 된 수호는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뇨 수치가 높아져서 주 3회 병원을 다녀야 했죠. 인슐린 주사를 맞고 혈당 체크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그 모든 일정을 미숙이 챙겨야 했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향하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남편 병원 데려다 주고 8시에 편의점 문 열고 저녁까지 카운터 지키다가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겠죠. 그런 하루가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일과가 힘들지 않았는데 60대가 넘어가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했죠.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 준비를 하면서 미숙은 무심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5일이라는 숫자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쳐져 있었죠. 매달 5일은 미숙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의무적인 날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날이니까요.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린 적 있고 남편 생일도 깜빡한 적 있지만 매달 5일만큼은 절대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뱅킹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글자가 떴죠. 정기이체 500만 원, 임순덕, 송금 완료. 자동이체로 설정해둔 터라 새벽에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미숙은 습관적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87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죠.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장만한 작은 편의점 수익과 수호의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이라고 해봐야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대형마트와 편의점 체인에 밀려서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월 500만 원 넘게 벌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300만 원 남기기도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수호의 국민연금 120만 원을 더해도 생활비로 쓰기에 넉넉하지 않았죠. 그런데 50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니 남는 건 늘 쥐꼬리만 했습니다. 미숙은 아침 식탁을 차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보냈어요. 수호는 당뇨약을 물과 함께 삼키고 나서 짧게 대답했죠. 그래. 수호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하다고, 그게 장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미숙은 가끔 남편의 그런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한 번쯤은 고맙다고 말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수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숙이 크게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았죠. 어차피 바뀔 것도 없었으니까요. 30년 전 미숙이 정수호와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 임순덕 여사는 52세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아들을 키운 분이었죠. 큰아들 수호, 둘째 수민, 막내 도훈. 세 아들 중 수호가 장남이었고 장남과 결혼한 미숙은 자연스럽게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큰 며느리라는 위치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큰 며느리의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미숙에게 수없이 당신의 고생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은 정말로 고단했으니까요. 내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애들을 키웠는지 아니?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좌판도 깔고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어도 일을 쉴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해서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낸 거야. 시어머니의 손은 정말로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미숙은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생은 진짜였습니다. 미숙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죠. 1960년대, 70년대에 홀몸으로 세 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고생의 대가를 오롯이 큰 며느리인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큰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어머니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호도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매달 병원비 송금.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1996년에 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미숙은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보냈죠. 세월이 흐르면서 금액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이 들면서 이런저런 병이 생겼고 병원비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후에는 200만 원으로 올랐죠.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했고 간병인도 붙여야 했으니까요. 5년 전부터는 5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요양병원비, 간병비, 약값, 기저귀값까지 모두 합치면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편의점 카운터에 앉은 미숙은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조카 영희 이모였습니다. 68세인 영희 이모는 시어머니와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지낸 분이었죠. 미수가 나야. 요즘 어때? 이모,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고모님은 좀 어떠셔? 요양병원에 자주 가보니? 네,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관리하면 더 좋아지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네가 잘 챙겨드리니까 고모님이 편하시지. 근데 미수가 동서들은 좀 도와주니? 영희 이모의 질문에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서들, 둘째 며느리 윤정과 막내 며느리 혜진. 두 사람 모두 미숙보다 나이가 어렸고 각자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둘째 형님네는 사업하신다고 바쁘시대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시다고 막내 형님네는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고요. 에휴, 다들 핑계는 있구나. 그래도 넌 참 착하다. 어머니가 내 덕 많이 보셔.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착하다. 미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큰 며느리니까. 그게 도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착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그게 착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체념일까요? 미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편의점 카운터에서 미숙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예전에는 교대로 편의점을 지켰는데 이제는 미숙 혼자 감당해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쓸쓸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씹으면서 미숙은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삶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죠. 35세인 지연은 3년 전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마음 한켠에는 늘 딸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전셋집 계약 만료야. 보증금 2천 올려달래. 좀 보태줄 수 있어? 미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죠. 지연의 상황이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 미숙이 잘 알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까지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로서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 통장에는 3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다음 달에 좀 모아볼게. 보내고 나서 미숙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미숙을 짓눌렀죠. 30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를 보내느라 정작 자신의 딸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대학 갈 때도 등록금이 빠듯했고 결혼할 때도 넉넉히 해주지 못했고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도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 병원비가 먼저였고 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숙은 목도리를 여미며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죠. 저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을 사람들. 미숙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아무 걱정 없이 쉬고 싶었죠. 하지만 편의점 문을 닫으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셔터를 내리고 미숙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코트깃을 세우고 걸으면서 미숙은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삶. 그 사이에 남편 병원 데려다 주고 편의점 지키고 시어머니 병원비 보내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허리가 굽어가는 자세,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이는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3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젊고 희망에 차 있었는데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수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불도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죠. 미숙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남편 병원 데려다 주고 편의점 문 열고 하루 종일 카운터 지키고 그리고 다음 달 5일이 되면 또 500만 원을 보내야겠죠. 미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것만 알 뿐이었죠. 그런데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열흘 뒤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은 그렇게 미숙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5일,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죠. 미숙은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면 박스를 진열대에 올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확인하고 바닥을 쓸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오후에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둘째 며느리 윤정이었죠. 윤정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연락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미숙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죠. 미숙은 라면 박스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재산 증여를 하셨대요. 뭐? 미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증여라니? 무슨 말일까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자식들에게 병원비를 받아 쓰는 처지였는데 증여할 재산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남편이랑 막내 도훈이한테 각각 1억 5천씩 총 3억을 증여하셨어요. 어제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오셨대요. 그게 무슨...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3억이라니. 시어머니에게 그런 돈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돈을 둘째와 막내에게만 증여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비를 대온 건 자신이었는데요.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을까요? 왜 자신의 남편인 수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을까요? 언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어제 법무사한테 전화 받고 말해줬거든요. 어머님이 갑자기 증여하고 싶다고 하셔서. 윤정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미숙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죠. 왜? 어떻게?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수없이 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자동으로 움직여서 계산을 했지만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와달라고요. 30분 후 아르바이트생이 도착하자 미숙은 곧바로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어머니를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택시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복잡했죠. 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숙의 속사정을 알지 못했죠.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병원비를 보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숙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았죠. 306호실 문 앞에 섰을 때 미숙은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 임순덕 여사가 침대에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82세의 노인이었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죠. 텔레비전에서는 주간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편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미숙이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말했죠. 왔어? 오늘 무슨 날이야? 평일에 웬일이고. 어머님, 증여가 무슨 일이세요? 미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눈길을 거두고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죠. 아, 그거 둘째랑 막내가 요즘 어려워서 좀 도와줬어. 30년 동안 제가 병원비 보내드린 건 어떡하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처음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00만 원.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은 빠듯해졌지만 미숙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평균 잡아도 월 300만 원씩 30년이면 10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매달 빠짐없이 보냈는데 정작 증여는 한 푼도 안 낸 시동생들에게만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큰 며느리 도리 아니었어? 넌 그동안 그거 당연히 한 거잖아. 그리고 넌 돈도 많잖아. 시어머니의 대답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다고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많긴 뭐가 많아요. 저희도 애 시집 보내고 남편 병원비 내느라 빠듯해요. 편의점 매출도 떨어지고 수호 씨 당뇨약값만 월 80만 원이에요. 목소리 낮춰. 여기가 어디라고. 병원이야, 병원.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문이 열리더니 둘째 며느리 윤정과 막내 며느리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언니, 우리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윤정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58세인 윤정은 늘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죠. 하지만 미숙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증여받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서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서 몰랐다고? 그건 윤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내 며느리 혜진이 나섰죠.
55세인 혜진은 윤정보다 좀 더 당찬 성격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언니만 병원비 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명절 때마다 용돈 드렸고, 생신 때 선물도 보내드렸고, 명절 용돈이랑 매달 500만 원이 같아. 미숙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죠. 보호자분들, 환자분 계신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미숙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동서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인사도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숙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정말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거리는 벌써 겨울 채비를 하고 있었죠. 나뭇잎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미숙의 마음도 그렇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미숙은 아무 생각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죠. 왜 이렇게 늦었어?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겼어요. 미숙은 코트를 벗으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시어머니의 증여, 동서들의 태도, 자신이 느낀 배신감.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숙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요? 30년을 우리만 냈는데. 수호는 말없이 듣다가 소파에 깊이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큰아들은 당연히 부모 모셔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으며 자랐어. 그럼 당신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동생들한테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미 증여 끝났는데 법무사 도장까지 다 찍었다며. 수호의 무기력한 반응에 미숙은 더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낼 때 수호는 뭘 했습니까? 동생들에게 같이 내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항상 그냥 우리가 내자였습니다. 마디니까, 장남이니까, 그게 도리니까. 그 말만 반복했죠.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동생들한테 제대로 말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나한테 왜 그래?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숙이 일방적으로 화를 냈고 수호는 방어만 했죠. 결국 수호가 먼저 벌떡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미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먼저 챙겼습니다. 딸 지연이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도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은 영원히 오지 않았죠. 미숙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수호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지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해가 떴죠.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벽에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5일. 다음 달에도 자동이체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미숙은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돈으로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계속 돈을 보내야 할까요? 3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결심하지 못했지만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0일 새벽 5시 미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포기한 것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의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생각했던 것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죠.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관리 화면에 들어갔죠. 거기에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설정이 있었습니다. 매달 5일 500만 원, 임순덕. 미숙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난리를 칠 것이고, 시동생들은 뭐라고 할 것이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 나빠질 것입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불효자 며느리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증여 소식을 듣고 나서 미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왜 나만 도리를 지켜야 하지? 동서들은 명절 용돈 몇십만 원 드린 걸로 효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만 매달 500만 원을 보내야 하지? 더는 못 보낸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죠.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팝업 창이 떴습니다. 정말로 해지하시겠습니까? 미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예 버튼을 눌렀죠.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미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의 결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죠. 물론 앞으로 폭풍이 몰려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았죠. 손님이 없는 시간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미숙아, 이번 달 병원비가 안 들어왔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느긋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죠. 분명 화가 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어머님. 미숙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며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둘째, 막내 형님들이 증여받으셨으니 그분들이 병원비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30년 동안 보냈으니 이제 다른 분들 차례입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미숙은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 놓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남편 병원비도 있고 편의점 매출도 줄었고 딸아이 전세금도 도와줘야 해요. 그런 건 내 사정이고 당장 보내. 안 그러면 너 두고 안 봐.
다시는 우리 집안 사람으로 안 본다.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동생들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둘째 시동생 수민이었죠. 60세인 수민은 형인 수호와 다르게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형수, 무슨 짓이야? 어머니 병원비를 왜 끊어? 수민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수민 씨, 이제 당신들이 내세요. 증여도 받으셨잖아요. 1억 5천씩 받으셨으면 거기서 병원비 내시면 되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형님 부부가 맞이잖아. 맞이가 부모 봉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이라고 다 떠안으라는 법은 없어요. 부양 의무는 자녀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아, 진짜. 형수,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좀 보탤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 보내줘. 사양할게요. 30년 동안 혼자 냈으니 이제 당신들이 내세요.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막내 시동생 도훈에게서도 전화가 왔죠. 58세인 도훈은 형들보다 좀 더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지금 너무 화나셔서 약도 안 드시고 계세요. 밥도 안 드시고요. 제발 생각 좀 해주세요. 도훈 씨, 나도 30년 생각했어요. 매달 5일마다 돈 보내면서 30년을 생각했어요.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형수님, 전화 끊을게요. 미숙은 모든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해는 빨리 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곧 어둠이 내려앉을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했습니다. 폭풍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11시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현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언니, 문 열어요. 신우이 정이었습니다. 63세인 정이는 시어머니의 유일한 딸이었죠. 미숙이 문을 열자 정이가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이야. 혈압이 200 넘게 올라가셔서. 뭐라고? 병원비 끊었다고 충격받으셔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언니가 책임져.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니. 설마 내가 한 일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30년 동안 돈을 받으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가 돈을 끊으니까 갑자기 쓰러지다니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응급실. 빨리 와. 미숙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정희와 함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잘못한 걸까? 30년 동안 참다가 한 번 끊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동생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미숙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날카롭게 쏠렸죠. 마치 범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형수님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됐어요. 막내 며느리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병원비를 갑자기 끊으면. 둘째 며느리 윤정도 한마디 했죠.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지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동생들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형수, 이번 일은 형수가 책임져야 해. 수민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책임지라니요, 뭐요? 병원비 다시 보내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안 보내? 수민 씨, 저는 30년 보냈어요. 이제 당신들이 보내세요. 미숙의 단호한 태도에 수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응급실 커튼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미숙아. 미숙이 커튼을 열고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운 채 손을 뻗었습니다. 링거를 막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어머님, 저는 30년 동안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자식들도 해야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많이 흔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우실 때마다, 아프시다고 하실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더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어머님, 쾌차하세요. 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11월의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미숙은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응급실 다녀왔어? 네. 어머니 괜찮으셔? 괜찮으시대요. 혈압이 좀 올라가셨지만 큰 문제는 없대요. 미숙은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수호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미숙은 문을 닫아버렸죠.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동생들이 더 압박해올 것이고 시어머니는 계속 아프다고 하실 것이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을 때였습니다. 미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요양병원 회의실에 임순덕 여사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가족 회의를 열자고 한 것은 둘째 수민이었죠. 앞으로 병원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요. 미숙은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부딪혀야 했으니까요. 회의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마주 앉았죠. 미숙은 수호 옆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수민 부부와 도훈 부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신우이 정희는 한쪽 구석에 팔짱을 끼고 자리 잡았죠.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주름이 깊어진 손이었죠. 이 손으로 30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요. 먼저 의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어요.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약물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계셨죠. 모두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죠. 형님,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은행 대출 이자만 월 300만 원이에요. 증여받은 돈도 빚 갚는데 다 들어갔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증여를 받았어요?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자식된 도리로 거절할 수가 없었죠. 수민의 변명에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라니. 그 도리라는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말에 묶여 살았으니까요. 막내 도훈도 한마디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형수님, 저도 사정이 어려워요. 큰애가 의대 다니고 둘째가 내년에 대학 가요. 등록금이 1년에 5천만 원이 넘어요. 생활비까지 하면 정말 빠듯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병원비에 편의점 적자에 딸아이 전세금까지.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어려운 와중에도 병원비를 낸 건 미숙뿐이었죠. 신우이 정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근데 어머니 증여가 총 3억이라며? 그럼 병원비 정도는 거기서 나눠서 내야지. 1억 5천씩 받아놓고 병원비는 형님네한테 떠넘기면 어떡해? 누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수민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정희는 화가 난 표정이었죠. 그때 평소 말이 없던 수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다들 닥쳐. 모두가 놀라서 수호를 봤습니다. 수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분노가 담겨 있었죠. 우리 집은 30년 동안 10억이 넘게 냈어. 너희는 명절 용돈 몇백씩 드린 거 말고 정기적으로 낸 돈 있어? 매달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냐고. 둘째와 막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호가 처음으로 동생들에게 따지는 모습이었죠. 미숙은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동생들 편에서 벗어나지 않던 수호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거든요. 형님이 맞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 윤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죠. 당연? 그럼 증여도 당연히 우리가 받았어야지. 미숙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30년 동안 병원비 낸 건 당연하고 증여는 한 푼도 안 낸 당신들이 받는 게 당연해요. 그게 어디 세상에 말이 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의 외침이 공기 중에 떠다녔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죠. 간호사가 뒤따라오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들 시끄러워. 어머님,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누워 계셔야죠. 아들들이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테이블 앞까지 와서 멈춰섰죠. 82세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수호야, 넌 큰아들이야. 큰아들은 원래 부모 봉양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 내 아버지도 장남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봉양했고, 어머니, 동생들은 사정이 어려워. 수민이는 사업이 안 되고, 도훈이는 애들 뒷바라지에 허덕이고, 너는 편의점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
동생들보다는 형편이 나으니까 네가 해야지.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편의점이 뭐가 있어요? 매출이 떨어져서 겨우 생활비 뽑는 수준인데요. 연금도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어머님, 저희가 부자인 줄 아세요? 남편 당뇨약에 병원비에 딸아이 전세금 보태주려고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통장에 3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동생들보단 나을 거 아냐. 시어머니의 말에 미숙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뽑아내는 기계였다는 것을. 30년 동안의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감사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죠.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무시했죠. 수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나 혼자 할게. 미안해. 내가 진작 동생들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미숙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미숙은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말의 바람은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죠. 미숙은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걷다가 미숙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분명 고생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새 아들을 키운 건 대단한 일이었죠. 미숙도 그걸 인정했고 그래서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동서들은 한 푼도 안 내고 그래도 미숙만 계속 보냈습니다. 착하니까, 큰 며느리니까, 돌이니까 그 말들이 족쇄처럼 미숙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족쇄를 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법률 상담, 부양 의무, 증여, 여러 키워드를 입력했죠. 화면에 뜨는 정보들을 읽으며 미숙은 조금씩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 생각 좀 하러요. 뭔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미숙은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호는 더 묻지 않았죠.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법률 상담소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30년 동안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미숙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미숙은 동네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성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변호사는 미숙을 반갑게 맞이했죠.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미숙은 자리에 앉아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병원비 송금,
점점 늘어난 금액, 최근의 증여 사건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숙은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30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00만 원이에요. 총 11억이 넘어요. 11억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양 의무는 모든 자녀에게 평등합니다. 법적으로 장남만 부양 의무를 지는 건 아니에요.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럼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숙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병원비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강제로 낸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발적이라뇨. 시어머니가 요구해서 안 보내면 불효자라고, 가족에서 쫓아내겠다고. 그 요구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감정적인 압박은 있었겠지만 법적으로는 자발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 동안 보낸 11억.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양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앞으로의 병원비를 3등분해서 각자 내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라는 게 결국 서로 적이 되는 거니까요. 법정에서 서로의 재산과 수입을 공개해야 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미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소송이라니.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와서 또 참으라고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료는 제가 준비해 둘게요. 미숙은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죠. 소송을 해야 할까?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을 법으로 풀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가족과 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얼굴 볼 수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이 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여보, 내가 동생들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제대로 말해 볼게. 필요 없어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돈 뽑아먹는 기계였어요. 30년 동안요. 수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딸 지연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미숙이 문을 열자 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엄마,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떠서. 지연이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는 동네 맘카페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제목 요즘 큰 며느리들 버릇없는 거 실화인가요? 미숙은 화면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시어머니 병원비 30년 냈다고 지금 증여받은 동서들 물어뜯고 있어요. 증여는 어머님 마음인데 큰 며느리가 왜 터치를 해요?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재산 주든 그건 시어머니 자유 아닌가요? 마지 도리도 모르는 요즘 며느리들 진짜. 댓글들은 더 가혹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진짜 개념 없음.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나중에 복 받지. 시어머니 은혜를 모르네. 30년 동안 키워준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맞으면 좀 손해봐야지. 그게 큰 며느리 역할 아님? 돈 문제로 가족 갈라놓는 며느리 최악. 엄마 이거 우리 얘기 같은데. 지연의 말에 미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올린 걸까요? 둘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 아니면 시어머니 주변 사람?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이틀 후 편의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커피 사러 오던 아주머니도 저녁에 맥주 사러 오던 아저씨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소문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 손님이 계산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나갔습니다. 미숙은 카운터에 주저앉았죠. 30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왜곡된 이야기만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배신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호가 밥을 먹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여보, 미안한데 다시 병원비 보내면 안 될까? 미숙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내 어머니야. 나도 자식이고 형제들도 다 어렵다잖아. 우리가 조금만 더 양보하면 30년 동안 우리만 낸 건 어떡하고요. 11억이 넘는 돈을 우리만 냈어요. 그건 우리가 맞으니까. 미숙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설었죠.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일까요? 3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사람이 맞을까요?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맞으니까 당연히 다 떠안아야 한다고요? 여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나도 어머니 자식이야.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됐어요. 알았어요. 미숙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밥그릇이 흔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들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도 시동생들도 심지어 남편도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죠. 미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물이 멈췄습니다. 미숙은 부은 눈으로 거울을 봤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수호에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던 수호가 고개를 들었죠. 앞으로 병원비 문제는 나한테 맡겨요.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여보, 30년 동안 당신 믿고 살았는데 이젠 못 믿겠어요. 당신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집을 나서며 생각했죠. 이제 진짜로 혼자 싸워야 한다고.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미숙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출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며 미숙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법률 상담소에서 들은 이야기,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 그리고 30년 동안의 경험을 종합해서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미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제자리를 찾겠다고 다짐하면서요. 12월 초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직 쌓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미숙은 대학병원 앞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수호의 당뇨약을 받으러 왔다가 잠시 쉬는 중이었죠.
요즘 들어 미숙은 부쩍 피곤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매출도 계속 줄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소문이 더 퍼진 것 같았죠. 남편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씨? 돌아보니 시어머니의 친정조카 영희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68세인 영희 이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나 건강검진 받으러 왔지. 요즘 나이 들으니까 여기저기 검사해야 할 게 많아. 근데 내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했구나. 영희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숙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미숙은 힘없이 웃었죠. 괜찮아요, 이모.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 밑에 다크서클 봐. 거기 앉아도 돼? 영희 이모가 미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미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희 이모는 가족 중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거든요. 이모는 다 들으셨죠? 제가 몰상식한 며느리라고 시어머니 병원비 끊고 난리친다고. 무슨 소리야? 넌 30년 동안 정말 잘했어. 누가 그렇게 오래 병원비를 대니? 솔직히 말해서 너 아니었으면 고모님 진작 요양원도 못 갔어. 영희 이모의 따뜻한 말에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들은 말은 죄다 비난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비 끊으니까 다들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미숙아, 너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영희 이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모님이 증여하신 재산,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미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억을 증여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고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요. 30년 전 네가 시집 올 때 고모님은 강남에 땅이 있었어. 시아버지가 남긴 거지.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나중에 개발되면서 값이 엄청 올랐어.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은 20년 전에 파셨다고. 맞아. 팔았지. 그때 5억 받았어. 영희 이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수민이 사업한다고 2억 가져갔어. 무슨 도매업 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실패하고 다 날렸지. 막내 도훈이는 애들 유학 보낸다고 1억 5천 가져갔고 고모님은 장남집에는 한 푼도 안 주고 동생들만 챙겼어. 그게 정말이에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남 땅을 팔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었거든요. 수호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뭐해. 그때 나도 옆에서 다 봤어. 너네 남편 수호는 그때도 동생들 어려우니 도와줘야죠 하더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자기 몸 달라고.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전에도 같은 패턴이었군요. 시어머니는 동생들만 챙기고 수호는 그걸 묵인했고 미숙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 게 있어. 영희 이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증여 3억,
그거 네가 보낸 병원비에서 나온 거야. 네.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님이 계신 요양병원비가 월 200만 원이야. 그런데 너는 500만 원 보냈잖아. 차액이 300만 원이지. 300만 원씩 30년이면 10억이 넘는데요. 그렇지. 물론 일부는 생활비로 쓰셨겠지. 간식 사드시고 손주들 용돈 주시고. 하지만 적어도 5억 이상은 모으셨을 거야. 고모님이 평소에 절약하시는 성격이잖아. 그걸로 이번에 증여하신 거지.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으로 다른 자식들에게 증여를 했다니. 30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이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통장에 쌓이고 그게 동서들에게 갔다니.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가족들은 다 알아. 근데 너한테는 비밀로 한 거지. 네가 알면 돈 안 보낼까 봐. 수호도 알아. 다 알면서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속았던 것입니다. 병원비라고 보낸 돈의 절반 이상이 시어머니의 저축으로 들어갔고 그 돈이 다른 아들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걸 알면서 숨겼습니다. 미숙아, 너는 이용당한 거야. 착한 걸 이용당한 거라고. 순진하게 도리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도리가 너만 손해보게 만든 거야. 영희 이모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이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네가 받아야 할 걸 받아. 당당하게. 30년 동안 참았으면 됐어.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야 해.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타올랐죠.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30년간의 송금 내역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축 통장으로, 그리고 동서들의 주머니로. 미숙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을 뒤졌죠. 은행에서 받았던 거래 내역서, 자동이체 확인서, 송금 영수증. 1996년부터 2026년까지 30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11억 2천만 원.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며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보낸 총액이었죠. 그 돈이 모두 병원비로 쓰였다면 시어머니에게 3억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영희 이모의 말이 사실이었죠.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가족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30년간의 속임수를 드러내겠다고.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음 날 미숙은 가족 전체에게 연락했습니다. 요양병원 회의실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이번에는 미숙이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12월 15일 요양병원 회의실에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미숙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죠. 시동생들과 며느리들, 시누이까지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미숙이 회의를 열자고 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회의실 창밖으로는 12월의 차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과 햇빛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테이블 위에는 물컵들이 놓여 있었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형수? 수민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죠. 할 말이 있어서요.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죠. 테이블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30년 동안 제가 보낸 송금 내역이에요. 은행에서 다 떼어왔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서류를 힐끗힐끗 쳐다봤죠. 1996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여기서 꺼내는 거야? 수민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병원비로 쓰인 건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 갔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계속 말했죠. 제가 알아봤어요. 요양병원비가 월 200만 원인데 저는 500만 원을 보냈어요. 차액 300만 원씩 30년이면 10억이 넘습니다. 어머님은 그 돈으로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하셨죠. 그리고 그걸로 입원에 증여하셨고요. 내 돈으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네가 뭔데 참견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님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에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이라고요. 편의점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번 돈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강남 땅 판 5억. 수민 씨랑 도훈 씨가 나눠 가진 것도 다 알아요. 동서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민이 놀라서 물었죠. 그걸 어떻게 해? 영희 이모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30년 동안 저만 몰랐던 거죠. 다들 알면서 저한테만 숨긴 거잖아요. 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이 남편을 똑바로 봤죠. 당신도 알았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30년을 속이고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내 편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미숙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양료 청구 소송 준비 서류예요.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작성했어요. 소송? 네가 나를 고소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어머님을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부양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 세 자녀가 평등하게 부양 의무를 나눠야 해요. 지금부터 병원비는 3등분입니다. 월 200만 원씩 나눠서 각자 70만 원씩 내세요. 형수님,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사정은 30년 동안 들었어요. 이제 제 사정 들어보실래요? 미숙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 대출금 1억 3천만 원. 남편 병원비 월 80만 원. 딸 전세금 지원으로 5천만 원 빌려줌. 편의점 매출 감소로 월 수입 200만 원도 안 나와요. 통장 잔고 300만 원이 안 돼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미숙의 30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었죠. 그래도 맞으니까 다 떠안으라고요? 30년도 모자라요? 신우이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니가 30년 동안 10억 넘게 냈으면 증여도 언니한테 했어야죠. 동생들은 뭐 했다고 3억씩이나 받아요? 정희야, 넌 닥쳐. 넌 딸이잖아. 아들들 편을 들어야지. 아니, 진짜로요. 21세기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남이니까, 큰 며느리니까 다 떠안아라. 그게 어디 말이나 돼요? 순간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또 쓰러지시는 건가? 하지만 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죠. 연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어머님 혈압약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간호사한테 확인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 드시고 혈압도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끊었다고 갑자기 쓰러지신 거 연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미숙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미숙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자동이체 완전히 끊어요. 다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낼 거예요. 앞으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미숙은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를 걸으며 미숙은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한 것이었죠. 수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급하게 걸어와서 미숙의 팔을 잡았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는 실망했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내가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여보.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니까 이혼은 안 할게요. 평생 어머니한테 세뇌당하며 자랐으니까. 대신 앞으로 제 결정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 뭐라 하지 마세요. 미숙은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딸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전세금 얼마 필요하다고 했지? 엄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이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다음 주에 만나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 전화를 끊고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미숙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맑고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7년 3월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죠.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미숙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딸 지연의 새 전셋집에서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를 끊은 후 매달 모은 돈으로 지연의 전세금을 보태줄 수 있었죠. 500만 원씩 3달이면 1,500만 원. 부족한 금액은 적금을 깨서 채웠습니다. 30년 동안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죠. 엄마가 미안하지. 진작 이렇게 할걸. 30년 동안 할머니 병원비 보내느라 너한테는 제대로 해준 게 없었어. 아니야,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라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 지연이 미숙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죠. 미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만 챙기느라 정작 자기 딸에게는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연의 새집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밖에는 벚꽃 나무가 보였죠.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곧 분홍빛 꽃망울이 터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정이었죠. 언니, 요양병원 바뀌셨대. 네. 어머니, 병원비 못 내셔서 시립요양원으로 옮기셨어. 동생들이 70만 원씩도 못 내겠다고 해서.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립요양원으로 옮기셨다니.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숙의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서요? 언니한테 다시 부탁하래. 어머니가 시립요양원은 시설이 안 좋다고 다시 원래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 돼요. 미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저만 병원비 내고 증여는 다른 아들들한테 하셨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처럼 미숙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미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30년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죠.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미숙은 깜짝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고 그 후로는 시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에 쪼들려서 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잖아. 네가 가고 싶다던 제주도 그때 신혼여행 짧게 갔었는데 제대로 못 봤잖아.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느긋하게 다녀오자. 미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수호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어머니 편만 들지 않았고 미숙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병원비를 분담하라고 직접 말했고 미숙에게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물론 아직 마음속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죠. 3월 말 제주도 바닷가. 미숙은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파도가 리드미컬하게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30년 전 신혼여행 때는 이틀밖에 머물지 못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30년 동안 수호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됐어요. 이제는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미숙은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가 더 중요했죠. 과거에 매여 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모래가 밟혔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30년 만의 여행이었습니다. 30년 만의 여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미숙은 영희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저 지금 제주도예요. 남편이랑 여행 왔어요. 정말? 잘했어, 미숙아. 네가 당당하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모, 근데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어머님이 시립요양원으로 옮기셨다는데. 냉정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걸 찾은 거지. 착한 건 손해보라는 뜻이 아니야. 30년 동안 혼자 다 했으면 이제 쉴 자격 있어.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희 이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됐죠. 고마워요, 이모. 이모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몰랐을 거예요. 뭘? 네가 잘한 거야. 용기 낸 건 너잖아.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미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카페를 열었죠. 편의점을 정리하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카페를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죠. 이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카페는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미숙이 직접 고른 인테리어로 꾸몄죠. 따뜻한 조명, 나무 테이블, 창가에 놓인 화분들. 아담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원두도 직접 골랐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시음해보고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죠.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냉랭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 병원비를 냈다는 것, 그 돈으로 동서들이 증여를 받았다는 것. 영희 이모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시다니 대단해요.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미숙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 그 시간이 미숙에게는 명상과도 같았죠. 30년 동안 편의점 카운터에서 기계적으로 일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혜진이었죠. 미숙은 잠시 긴장했지만 표정을 감추고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어머님이 언니 보고 싶대요. 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만 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님이 요즘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시립 요양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의 속임수를, 자신을 이용한 것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30년을 함께한 사이였으니까요. 명절 때 무난 인사는 드릴게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병원비 다시 보내달라는 거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죠. 마음이 복잡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흔들렸으니까요. 이제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카페 문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숙이 직접 고른 문구였죠.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것이었습니다. 착함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미숙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지만 그 착함은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호가 카페로 왔습니다. 요즘은 매일 저녁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여보, 오늘 손님 많았어? 응, 꽤 많이 왔어요. 단골도 늘고 있고. 다행이다. 고생했어. 수호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30년 동안 서로에게 무심했는데 이제야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지연이네 애들 데리고 놀러 가자. 에버랜드 가자고 했거든. 좋아요. 손주들 얼굴 보고 싶었어요.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30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었죠. 이제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별을 보기 어려웠지만 오늘은 유난히 밝은 별 몇 개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야.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죠. 아직 인생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10년이든 20년이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여느 때처럼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고 원두를 갈고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에게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미소였죠. 이제야 되찾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미숙은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 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았던 헌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미숙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62세의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미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미숙의 삶은 더 이상 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카페 문에 걸린 액자의 문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착함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미숙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